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해 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에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예방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네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돋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입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의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거 아시나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셨나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인데요. 커피가 다 내려준 후 4분의 1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넣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가장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